심지야간학교 검정고시반 국어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제 이번 파스 동안 검정고시반 국어 수업을 맡게 된 곽윤서라고 합니다.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원하는 모든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음이라. 이제 성경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이제 우리 심지야간학교도 머리에는 지혜를, 가슴에는 사랑을 이라는 슬로건을 두고 만들어진 학교잖아요. 이제 오늘 수업을 통해서 우리가 아무렇지 않게 썼던 말들에 어떤 원리가 담겨 있는지 이제 파악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지시길 기도하면서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학습 목표입니다. 품사의 의미를 이해하고 품사 분류의 기준을 알 수 있다. 품사의 분류에 대해 알 수 있다. 가변어와 불변어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 체언의 특성을 이해할 수 있다. 이제 이게 오늘의 학습 목표인데요. 저는 이번 파스 동안 국어에서 이제 문법 수업을 나가보려고 해요. 이제 문법은 보통 의문, 단어, 문장,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아주 예전부터 우리나라가 썼던 문법, 예전 문법이 어땠는지, 옛 문법, 이런 순서대로 배우는 게 보통인데요. 이제 사실 의문을 배울 때 이 단어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의문을 배우는 게 많이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단어부터 빨리 배우고 단어와 문장을 먼저 배운 다음에 의문을 배우고 마지막으로 이제 옛 문법을 배우는 식으로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문이란 건 무엇인지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소리가 어떻게 발음하는지 그게 왜 그렇게 발음이 되는지에 대한 원리를 배우는 수업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제 무언가 보물이 땅에 묻히다 이런 말을 했을 때 우리가 묻히다 이런 식으로 발음 안 하고 그냥 묻히다라고 발음이 되죠. 이 말이 묻히다라고 발음되기까지 어떤 원리가 쓰이는지 배우는 게 이제 의문이에요. 근데 이제 이 원리를 외우는 동안에 단원에서 배우는 단어를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단어부터 먼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 이제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요. 품사입니다. 품사의 정의부터 읽어보도록 할게요. 단어를 형태적, 기능적, 의미적 성질의 공통성에 따라 갈래를 나누어 놓은 것. 국어의 품사에는 명사, 대명사, 수사, 동사, 형용사, 관형사, 부사, 조사, 감탄사의 9가지가 있다. 이제 단어를 형태적, 기능적, 의미적 성질의 공통성에 따라 갈래를 나눴다는 게 이제 나눠놨다는, 분류를 해놨다는 거죠. 형태적, 기능적, 의미적 성질,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는 이 다음 장에서 보도록 하고요. 명사, 대명사, 수사, 동사, 형용사, 관형사, 부사, 조사, 감탄사의 특징들을 이제 앞으로 계속 배워 나갈 텐데 예시부터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학교. 이제 학교는 이제 사람들이 와서 학문을 익힐 수 있는 공간을 이야기하죠. 이런 공간의 이름을 말하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을 이제 명사라고 합니다. 이제 명이 한자로 이름 명자예요. 이름을 나타낸다 해서 이제 명사라고 합니다. 이제 너라는 거는 명사랑 같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제 대명사라고 합니다. 대명사가 무엇인지는 이제 오늘 수업에서 잘 배워보도록 할게요. 이제 하나.
하나라는 건 이제 숫자 이제 하나를 얘기를 하죠. 이런 숫자를 나타내는 단어들을 이제 우리는 수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말 그대로 수를 나타내는 단어이기 때문에 수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읽다, 책을 읽다, 신문을 읽다 할 때 읽다라는 건 이제 그 사람의 이제 움직임, 그 사람이 뭘 하고 있는지를 이야기해 주는 거잖아요. 이런 걸 이제 동사라고 합니다. 이제 동사라는 건 이제 동자는 움직일 동 해서 그 사람의 움직임을 나타내는 데서 동사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아름답다, 꽃이 아름답다, 그 사람은 아름답다. 그 사람의 이제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는 단어죠. 이런 걸 또 이제 형용사라고 하는데 형용사랑 동사랑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이 둘을 구분하는 방법은 이제 다음 주 수업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옛이라는 단어는 뭐 예를 들면 옛사람, 이제 우리가 옛날 사람을 이야기를 할 때 옛사람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죠. 이 옛이 이제 사람이라는 명사를 꾸며주는 말이에요. 그냥 사람만 있으면 그 사람의 특징을 전혀 알 수 없죠. 사람은 다 사람이니까요. 근데 이제 여기 옛을 붙여주면 아, 그 사람이 옛날에 있었던 사람이구나, 옛사람이구나 라고 이제 그 사람의 특징을 꾸며줄 수 있는 겁니다. 이런 말을 우리는 관형사라고 해요. 빨리라는 말은 이제 그 사람은 빨리 달린다. 그 사람 아니면 이제 누구한테 뭐 일을 시킬 때 아, 빨리 와라. 그거 좀 빨리 해라. 이렇게 뒤에 뭐 동사가 올 때 뭐 빨리 해라 라고 해보죠. 그냥 해라 하면 그거를 천천히 해도 되는 건지 아니면 빨리 해야 되는지 몰라요. 하지만 이렇게 빨리라고 꾸며줌으로써 아, 이 일을 빨리 해야 하는구나 라는 더 구체적으로 이제 명령을 할 수 있죠. 이런 걸 이제 우린 또 이제 부사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관형사와 부사의 차이에 대해서도 다음에 이제 이 관형사 부사를 배울 때 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관형사와 부사는 이제 뒤에 무슨 단어가 있을 때 꾸며주는 말이구나 정도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이건 이제 뭘 얘기하냐면요. 뭐 예를 들면 선생님이 아니면 공자가 선생님이 뭐뭐 했다. 공자가 뭐뭐라고 말했다. 뭐 이런 식으로 문장을 할 때 이 단어들이 이 문장 안에서 어떤 역할인지 나타내주는 말을 이제 조사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들으시면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지만 이건 역시 다음 수업 때 자세히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이제 조사라고 합니다. 다음으로 우화. 우와 정말 아름답다, 우와 정말 넓다 하는 식으로 이제 감탄할 때 앞에 쓰는 말이죠. 이런 말 이제 감탄사라고 하는데요. 꼭 이렇게 정말 놀랄 때만 쓰는 게 감탄사가 아니라 더 다양한 걸 이제 감탄사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해요. 이 감탄사에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는 또 다음 수업 때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품사 분류하는 기준이 무엇인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앞에 보면 형태적, 기능적, 의미적 성질의 공통성에 따라, 그러니까 이 말은 이런 분류의 기준을 가지고 이제 같은 것끼리 공통성, 이제 같은 점, 같은 것들끼리 이제 묶어준다라는 거거든요. 이제 이 분류 기준들이 어떤 걸 의미하는지 설명을 드릴게요. 형태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단어의 형태 변화에 따라 가변어와 불변어로 나눌 수 있음. 가변어는 활용을 하여 형태가 변하는 단어이고 불변어는 형태가 고정되어 변하지 않은 단어이다. 말이 어렵죠?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단어의 형태 변화에 따라 가변어와 불변어로 나눌 수 있음. 가변어와 불변어로 나눌 수 있대요. 이 말이 무엇인가 하니 가변어는 활용을 하여 형태가 변하는 단어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이제 이 활용이란 건 말 그대로 단어를 가만히 쓰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읽다라는 말이 있으면 이거를 단순히 읽다라고만 쓰진 않잖아요. 뭐 예를 들어 뭐 읽다, 읽고, 읽어서, 뭐 읽는다. 이 단어를 계속 다른 형태로 이렇게 바꿔서 쓸 수 있단 말이에요. 이 같은 뜻은 유지가 되지만 이런 것들을 이제 활용이라고 해요. 이런 활용을 해서 형태가 변하는 단어들을 이제 가변어라고 합니다. 이제 가변어에는 동사, 형용사, 서술격 조사 이다라는 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제 이 전에 이제 조사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들었는데 이 원래 조사는 불변어예요. 원래 조사는 불변어인데 서술격 조사 이다는 가변어입니다. 왜냐면 얘 같은 경우도 뭐 그 사람은 선생님이다 라고 쓸 수 있지만 뭐 딸은 선생님이고 아들은 간호사다 이런 식으로 쓸 수도 있잖아요. 뭐뭐이고 아니면 그 사람은 의사여서 돈을 잘 번다. 뭐 이어서 이런 식으로 바뀌어 쓸 수 있기 때문에 이 이다라는 말도 가변어라는 걸 이제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가변어 반대가 불변어예요. 불변어는 형태가 고정되어 변하지 않은 단어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가변어를 제외한 모든 품사를 이야기를 해요. 뭐 예를 들어 이제 무엇을 예시로 들어볼까요? 바람이라는 말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 바람은 그 말 그대로 이제 싱싱 부는 바람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거를 다르게 바꿔서 쓰지 않죠, 딱히. 여기도 뭐 예를 들어서 뭐 바람에 고를 붙여서 뭐 바람고라고 뭐 이야기를 한다거나 그런 경우는 없어요. 변하지 않고 형태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불변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변이라는 건 가능하다. 변화가 가능한 거고 불변어는 불가능하다. 변화가. 이런 식으로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으로 이제 기능 볼게요. 기능. 문장 내에서 해당 언어가 수행하는 기능을 기준으로 체언, 수식언, 관계언, 독립언, 용언으로 나뉠 수 있음. 이제 형태라는 기준은 이 단어의 형태가 변하냐 안 변하냐를 이제 보는 거였어요. 단어의 형태 변화. 이제 기능은 이 문장 안에서 이 언어가 어떤 역할을 맡고 있느냐를 보는 거예요. 이제 이거에 대한 설명은 이제 앞으로 체언, 수식언, 관계언, 독립언, 용언을 차례차례 배울 텐데 이것들을 배우다 보면 문장 안에서 얘네가 이런 역할을 하는구나를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 뒷부분 수업을 계속 하시다 보면 딱 느낌이 오실 거기 때문에 나중 이제 그때로 미뤄놓도록 하겠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단어 부류가 지닌 의미에 따라 나눌 수 있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이게 바로 앞서서 이제 말씀을 드렸던 이 9가지 명사, 대명사, 수사, 동사, 형용사, 관형사, 부사, 조사, 감탄사 이제 각각 안에 담고 있던 의미가 있잖아요. 이런 의미에 따라서 이제 또 품사를 나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품사는 기준이 이렇게 여러 개라서 우리가 어떤 걸 기준으로 삼아야 하냐 뭐 이런 식의 의문이 생기실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게 아니라
품사는 이런 식으로 분류가 되어 있어요. 보시면 이제 가변어가 있고, 잠시만요. 네, 잠시 잘못됐었네요.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가변어가 있고 불변어가 있죠. 이 가변어, 불변어로 나뉘는 게 무엇을 기준으로 한다고 그랬죠? 형태를 기준으로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이 가변어 안에 용언과 서술격 조사가 있고, 이 불변어 안에 체언, 수식언, 관계언, 독립언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또 요만큼은 무엇에 따라 나눈 거죠? 기능에 따라 나눈 거죠. 또 용언 안에는 동사, 형용사,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서술격 조사가 있고, 체언 안에는 명사, 대명사, 수사, 수식언 안에는 관용사, 부사, 관계언에는 조사, 독립언에는 감탄사가 있어요. 또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의미에 따른 분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오늘 배울 거는 체언에 대해서예요. 이 체언에 속하는 명사, 대명사, 수사의 특징들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체언이라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지 읽어볼게요. 문장에서 주어, 목적어, 보어 등으로 쓰일 수 있으며 관용어의 꾸밈을 받을 수 있고 뒤에 조사를 취할 수 있음. 일단 이거를 잘 기억을 해두시고요. 이 뒷부분 관용어의 꾸밈을 받을 수 있음, 뒤에 조사를 취할 수 있음, 이런 말들은 나중에 관용어, 조사의 뜻까지 다 배우고 나서 나중에 다시 한번 환기시켜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문장 안에서 주어, 목적어, 보어 등으로 쓰일 수 있대요. 혹시 주어, 목적어, 보어를 아시나요? 이제 예시 문장을 들어볼게요. 나는 책을 읽는다. 이 단어 띄어쓰기대로 나눠보면 나는 책을 읽는다 라고 돼 있어요. 이 문장의 주인이 누굴까요? 나죠?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가 지금 무엇을 하느냐에 대한 문장이잖아요. 이렇게 그 문장의 주체가 되는 이제 부분을 이제 주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읽는데요. 무엇을 읽는 거죠? 책을 읽는 거예요. 이제 읽는다 같은 경우는 이 주어가 무엇을 하는지 서술해준다고 그래서 이제 서술어라고 하는데요. 읽는데 무엇을 읽는 건지, 그 읽는 목적이 무엇인지 이제 문장에 필요하겠죠? 지금 책을 읽는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책은 목적어가 되는 거예요. 잘 이해가 되시나요? 잘 이해가 안 되시면 꼭 이제 저한테 연락을 하셔서 이제 질문을 해주세요. 밴드에 댓글로 올려주셔도 좋고 저한테 따로 문자를 주셔도 좋습니다. 이제 주어 목적어에 대해서 설명은 어느 정도 된 것 같고, 이제 보어라는 게 무엇인지 말씀을 드릴게요. 나는 선생님이다. 일단 이 문장의 주어가 어딜까요? 나는이죠. 그 선생님이다 라는 이제 서술격 조사가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가 이제 뭐뭐이다가 서술어인 거죠. 그러면 이 선생님이 이제 보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보어라는 건 서술어가 뭐뭐이다 아니면 뭐뭐가 되다 이런 서술어 앞에 붙는 말들을 이제 보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문장에서 주어, 목적어, 보어 등으로 쓰일 수 있는 것이 이제 체언이라는 거
이제 기억해 두세요. 이제 체언 중에서 첫 번째 품사인 명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명사는 사람이나 사물, 장소나 시간, 행위 등의 이름을 나타내는 단어예요. 이제 예를 들어 안중근, 사람 이름이죠. 독립운동가의 이름이에요. 이런 사람의 이름 아니면 물, 돌 같은 사물의 이름 아니면 이제 뭐뭐 것. 그러니까 뭐 이제 앞에 것이라는 건 이제 뭐뭐 하는 것. 뭐 네가 들을 것, 너가 먹을 것 이렇게 앞에 붙어야 되는 건데 이제 이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바로 뒷부분에 설명이 나올 거예요. 뭐 이제 평화, 운동이라는 뭐 행위나 그런 상황에 이제 이름을 나타내는 단어들을 이제 명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름을 나타내는 단어. 그래서 이제 명사도 또 그냥 명사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여러 분류로 나뉠 수 있어요. 첫 번째로 어떤 속성을 지닌 대상들을 두루 쓰이는 보통 명사와 특정한 하나의 대상에만 쓰이는 고유 명사로 나뉨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뭐 탁자, 처음으로 탁자 볼게요. 탁자. 이렇게 뭐 식탁 같은 거 탁자라고 그러잖아요. 이 탁자는 어떤 탁자든 다 탁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뭐 다리가 이렇게 있고 여기 위에 뭘 올려놓아서 이렇게 쓸 수 있는 것들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런 속성을 지닌 것들을 다 탁자라고 이야기를 하죠. 뭐 애국, 나라를 사랑하는 걸 애국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뭐 나라를 위해서 뭐 열심히 일을 하거나 아니면 예전에 뭐 전쟁이 났을 때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싸웠거나 뭐 일제강점기 때도 이제 뭐 독립을 위해서 열심히 투쟁하셨거나 이런 분들이 이제 애국하셨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온 것 이런 속성을 지닌 걸 다 애국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는 보통 명사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고구려. 이제 한국사를 배우셨으면 아시겠지만 이제 예전 삼국시대에 있던 나라 중 하나죠. 이 고구려라는 이름은 딱 진짜 정말 고구려에만 쓰이는 거예요. 딱 그 나라. 그 특정한 하나의 대상에만 쓰이는 거죠. 이황 같은 경우도 이제 지폐에 그려져 있는 아주 한국 유교 사상에서 가장 중요한 학자분 중 한 명이신데요. 이황도 이 이황 학자 이분만 그냥 이황인 거예요. 물론 동명이인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뭐 그런 거는 이제 신경을 안 쓰는 거고요. 정말 이황한테만 이황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 제 이름도 곽윤서인데 이제 곽윤서라는 건 뭐 눈이 있고 코가 있고 입이 있으면 다 곽윤서가 아니죠. 딱 저한테만 쓰이는 이 말이 바로 곽윤서잖아요.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는 고유명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유명사. 이제 이렇게 보통명사, 고유명사로도 나뉠 수 있고 이제 자립명사, 그 의존명사로도 나뉠 수 있어요. 이게 살짝 헷갈리실 수 있으니까 잘 집중을 해주세요. 홀로 쓰일 수 있는 자립명사와 반드시 관용어의 수식을 받아야 하는 의존명사로 나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립이라는 단어의 뜻을 생각해 보시면 독립이랑 비슷한 거죠. 이제 어떤 사람이 자립했다라고 하면 예전에는 뭐 예를 들어 부모의 도움을 계속 받으면서 자라다가 이제 본인 능력으로 혼자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생기면 그걸 보고 이제 자립했다라고 하잖아요. 이제 자립명사도 말 그대로 이제 홀로 쓰일 수 있는 명사를 자립명사라고 해요. 이제 뭐 문장을 만들어 보면 흙을 펐다. 이제 흙을 푼 거예요. 이 문장은 주어가 없긴 하지만
뭐 예를 내가 흙을 펐다. 이 문장은 완벽하죠. 이 흙이라는 말에 뭐 더 이상 뭐가 더 붙지 않아도 문장을 쓸 수 있어요. 물론 뭐 쓰면 더 좋겠지만 없어도 충분히 문장은 완전하죠. 뭐 바람 같은 경우도 바람이 분다. 이 앞에 굳이 바람 앞에 뭐 다른 무언가 다른 단어를 붙이지 않아도 바람이 분다라는 말은 완전해요. 하지만 의존명사 같은 이제 것, 때문 이런 것들은 혼자 쓸 수가 없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것이 없다. 이 문장이 말이 되나요? 말이 안 되죠? 것이 없다. 어떤 것이 없다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뭐 여기 앞에 뭐 예를 들어서 먹을 것이 없다. 이런 식으로 것이 무엇인지 이야기를 해주면 이때 문장이 완전해지죠. 또 예를 들어서 그 일은 때문이야. 아, 이건 잠깐 옳지 못한 예시였어요. 아니, 그 일은 너 때문이다. 괜찮을 것 같아요. 그 일은 때문이다. 뭐 때문이라는 건지 알 수가 없죠. 이게 뭐 너라는 말을 붙여주거나 이런 말들을 붙여줘야 해요. 이 때문에 대해서는 이제 되게 복잡한 이제 복잡한 개념이 또 안에 있기 때문에 이제 품사에 대해서 다 배우고 나면 이제 이런 헷갈리는 것들을 다시 쫙 정리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그때 이제 때문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명사는 이렇게 끝입니다. 대명사 볼게요. 이제 대명사는 사람이나 사물, 장소나 시간, 행위들의 이름을 대신하는 단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까지만 보면 명사예요. 근데 대신하기 때문에 이제 대명사가 되는 거거든요. 이제 이건 역시 인칭 대명사와 지시 대명사로 나뉘어요. 이제 예시를 보면서 대명사에 대해 이해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제 인칭 대명사는 사람을 말하는 거고 지시 대명사는 이제 사물이나 장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인칭 대명사에는 나, 너, 그, 우리가 있어요. 나도 사람이고 너도 사람이고 그도 사람이고 우리도 사람이잖아요. 이렇게 사람들을 굳이 그 사람의 이제 고유한 이름을 이야기하지 않고 이렇게 간단하게 말할 때 이제 우리는 이거를 인칭 대명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시 대명사 같은 경우도 굳이 저것, 여기, 이곳 이제 굳이 그 물건의 이름, 그 장소의 정확한 이름을 말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대신해서 간단하게 말하는 것들을 또 지시 대명사라고 말을 해요. 이제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은 개념인데 뒤에 이제 조금 어려운 개념이 나옵니다. 잘 집중을 해주세요. 모르는 사람, 사물, 장소 등을 가리키는 대명사를 미지칭, 정해지지 않은 사람, 사물, 장소 등을 가리키는 대명사를 부정칭이라 함. 앞에 나온 체언을 다시 나타내는 대명사를 제기칭이라 함. 그러면서 제기칭은 3인칭만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미지칭부터 차근차근 살펴볼게요. 이제 미지칭에는 무엇과
어디가 있는데요. 이제 모르는 사람, 사물, 장소 등을 가리키는 대명사라고 이야기를 하죠. 너 지금 무엇을 먹니? 너 지금 무엇을 먹니? 그 사람이 뭘 먹는 것 같긴 한데 뭘 먹는지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사물인 거죠. 그럴 때 이제 너 지금 무엇을 먹니?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여기 이제 있는 여기에 들어있는 이 무엇이 이제 미지칭 대명사인 거예요. 너 지금 어디를 가니? 이 말도 제가 지금 어딜 가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어딜 가는지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장소인 거죠. 여기는 어디 역시 이제 미지칭 대명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부정칭을 볼게요. 정해지지 않은 사람, 사물, 장소를 등을 가리키는 대명사를 이제 부정칭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뭐 아무, 아무개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는데 이제 이게 예를 들어서 그 일은 아무도 안 한다. 여기에 들어있는 이제 이 아무라는 말. 그 일을 어떤 사람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거를 그 일은 너도 안 하고 뭐 저 집 딸도 안 하고 저 선생님도 안 하고 저 의사도 안 하고 이렇게 하나하나 말하는 게 아니라 아무도 안 한다. 이게 딱 정해지진 않았지만 모두를 뜻하는 말이잖아요. 이게 정해지지 않은 사람 이런 것을 뜻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이제 이런 걸 이제 부정칭 대명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미지칭과 부정칭은 그 같은 대명사로 쓰였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에 따라서 미지칭인지 부정칭인지 이제 달라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예시를 통해서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너 지금 뭘 먹니? 여기서 이 뭘이 이제 부정칭인 경우, 미지칭인 경우도 있고 부정칭인 경우도 있어요. 이제 미지칭이라는 건 모르는 이제 사물이 되는 건데 걔가 이제 뭘 먹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예를 들어서 전화를 하는 상황이에요. 전화를 하는데 전화를 하는 상대가 계속 이제 쩝쩝 소리가 들리면 걔가 뭘 먹고 있는 것 같긴 한데 무엇을 먹는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너 지금 어떤 음식을 먹고 있니? 이런 뜻으로 쓰일 때는 이제 미지칭이죠. 근데 이제 부정칭으로 쓰이는 경우는 예를 들어 그 사람이 계속 밥을 안 먹는 것 같아요. 막 하루하루 막 삐쩍삐쩍 말라가요. 그러면 너 뭘 먹니? 뭘 먹긴 먹니? 이런 식으로 이제 뭐라도 먹긴 먹니? 이런 식으로 쓰일 때는 딱히 정해진 건 아니지만 뭐라도 먹긴 먹고 있냐라고 이제 물어보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 쓸 땐 이제 부정칭이 되는 겁니다. 좀 이제 어려운 개념이에요. 잘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는데 계속 이 영상을 보시고 이 영상을 봤는데도 잘 이해가 안 되시면 꼭 문자나 밴드 댓글로 질문을 해주세요. 이제 마지막으로 죄기칭이라는 게 있습니다. 앞에 나온 체언을 다시 나타내는 대명사를 죄기칭이라 하는데 죄기칭은 3인칭만 있음 되어 있는데 이제 3인칭이 무엇인지 설명하고 지나갈게요. 우리한테는 1인칭, 2인칭, 3인칭이 있어요. 1인칭은 일단 나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대화 상황에서 이제 1인칭, 2인칭, 3인칭이 생기는 건데 이 말을 하고 있는 나가 1인칭이에요. 그리고 이 말을 듣고 있는 너, 그러니까 이 말을 듣는 사람, 청자라고 하죠. 이 듣는 사람이 이제 2인칭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아니고 너도 아니고 이 대화에 지금 참여하고 있지 않은 사람을 이제 우리는 3인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기칭에는 자기, 저, 당신 뭐 이런 말들이 있는데 예시를 하나하나 들어볼게요. 철수는 자기가 맡은 바에 최선을 다한다. 이런 문장이 있어요. 지금 철수는 최선을 다한다라는 게 중요한 건데 이제 무엇을 최선을 다하냐 할 때 자기가 맡은 바에 최선을 다한대요. 이 자기는 지금 누군가요? 그러면 철수죠? 이 문장을 철수는 철수가 맡은 바에 최선을 다한다라고 하지 않고 자기라는 이제 대신하는 명사를 쓴 거예요. 제기칭 대명사를 쓴 거죠. 그러니까 이 제자가 우리 재도전 이러면 도전을 다시 한다 할 때 다시 한다라는 뜻으로 쓸 때 이제 제자를 쓰잖아요. 이 지칭을 하는데 다시 지칭을 하기 때문에 이제 재기칭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앞에 이미 나왔던 말 명사를 다시 쓸 때 이제 이런 식으로 재기칭 명사를 쓰는 겁니다. 다른 예문도 들어볼게요. 호랑이도 제 말하면 호랑이가 무슨 말을 하면 온대요. 근데 제 말을 하면 온대요. 여기서 제가 누구죠? 호랑이죠. 그러니까 호랑이도 호랑이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온다라는 건데 굳이 호랑이라는 말을 한 번 더 쓰지 않고 제라는 죄기칭 대명사를 써준 거예요. 뭐 당신 같은 경우에는 할머니는 당신 어린 시절을 그리워하신다. 이런 식으로 쓰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할머니는 그리워하시는데 이제 당신 어린 시절을 그리워하신다라고 하면 할머니가 할머니의 어린 시절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할머니라는 말을 또 쓰지 않고 당신이라는 말로 대신 써준 겁니다. 굉장히 필기가 많았어요. 잘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는데 이건 역시 이제 개인적으로 복습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제가 수업을 하면서도 이제 계속 다시 환기를 시켜드릴 거니까 잘 필기하시고 이제 시간 날 때마다 가끔 한 번씩 읽어주세요. 마지막으로 이제 수사 보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이제 수사는 수량이나 순서를 가리키는 단어예요. 이제 수량이나 순서를 가리킨다고 돼 있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수량을 세는 게 양수사, 양을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양수사고요. 순서를 가리키는 이제 서수사가 있습니다. 순서할 때 서자죠. 이제 양수사에는 뭐 하나, 둘, 셋, 뭐 1, 2, 3 이런 것들이 이제 양수사예요. 양수사는 쉽죠. 서수사 같은 경우에는 첫째, 둘째 이런 말들을 쓰는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첫째, 둘째가 서수사로 쓰이는 경우는 이런 경우예요. 뭐 예를 들어 수박을 사려고 해요. 맛있어 보이는 수박이 3개가 있어요. 이제
수박 파시는 분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떤 수박들일까요? 하는데 이 수박이 왠지 맛있어 보여요. 가운데 있는 수박이. 그러면 왼쪽에서 둘째 수박 주세요 라고 하면 이제 이 수박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쵸? 근데 이런 경우에 쓰일 때가 서수사인 거지. 그녀는 그 집안의 첫째이다. 여기도 똑같은 첫째가 쓰이지만 이거는 수사가 아니라 명사예요. 왜냐면 이 첫째라는 건 결국 어쨌든 장녀라는 말을 우리가 좀 더 편하게 하는 말이잖아요. 이 첫째라는 첫째에 담겨있는 의미가 몇 번째로 태어났냐 이런 뜻으로도 쓰이지만 뭔가 장녀라는 그 교유의 특징을 담은 이름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쓸 때 그 집안의 몇째이다 라고 쓸 때는 명사라는 점까지 잘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수업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고요. 오늘 품사의 의미, 이제 학습 목표 잘 하셨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우리 품사의 의미 이해했죠? 품사의 뜻이 무엇이었나요? 단어를 형태적, 기능적, 의미적 성질의 공통성에 따라 갈래를 나누어 놓은 것이 품사였어요. 형태적, 기능적, 의미적 성질이 그러니까 분류의 기준이 되는 거죠. 형태는 무엇이었죠? 형태는 그 단어가 형태가 변화할 수 있냐라는 것이었고, 기능은 그 단어가 문장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하냐라는 게 기능이었어요. 의미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그 단어가 가진 의미를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형태에 따라서 가변어, 불변어로 나뉘고, 기능에 따라서 체언, 수식언, 관계언, 독립언, 용언으로 나뉘고, 의미에 따라서 9가지로 나뉘죠. 명사, 대명사, 수사, 동사, 형용사, 관형사, 부사, 조사, 감탄사 이렇게 9가지로 나뉜다는 거 기억을 해주세요. 품사의 분류에 대해 알 수 있다. 이 품사의 분류에 대해서 이것보다 잘 설명해 놓은 그림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 그림 지금 멈춰서 이 그림을 그려주세요. 가장 보기 편한 그리고 가장 중요한 틀이라는 거 잠깐 영상을 멈춰서 꼭 필기를 해주세요. 네, 하셨다고 생각하고 다시 학습 목표로 돌아가겠습니다. 이제 가변어와 불변어의 의미 이해했죠? 이제 형태 보면서 가변어는 이제 활용을 하는 단어, 불변어는 활용을 하지 않는 단어였고, 가변어에 무엇이 있었는지만 생각을 해볼까요? 동사 있었고요. 또 뭐 있었죠? 형용사 있었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서술격 조사 있었습니다. 서술격 조사인 이다. 좋습니다. 체언의 특성 오늘 배워주신 거 명사와 대명사 수사까지 배웠던 거, 특히 이제 대명사에 있는 재기충이라던가 수사에 있는 그 첫째, 둘째 어떨 때 수사이고 어떨 때 명사인지 잘 기억해 두시고, 이제 명사 같은 경우 이제 의존명사에 대해서 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수업 정말 마치겠습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